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담에 앞서서 평산마을 주민분과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주변의 경호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결정을 지시를 내렸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통합행보다 협치행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인 결정이죠. 뭐 이런 결정을 무슨 통합이다, 협치다 이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아니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평산마을에 그 선생님 인터뷰를 들었지만 아니 풀벌레 소리로 깨고 새 소리로 잠이 드는데 거기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벌이 차원에서 이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난무를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모의 권총이라든지 또 공업용 커트칼 가지고서 이 또 전직 대통령 내분을 또 위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협치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치고 조금 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잘된 일이고 이 일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국회 김진표 의장님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데 국회 수장과 행정부의 수장이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통합, 더 큰 협치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더구나 정기국회 시전이기 때문에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번 조치는 환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법률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건 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데 지금 국회 지금 현재 전 민주당 의원이셨던 김진표 의원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또 대통령하고 만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 그걸 또 대통령께서 전격 수용을 하셔서 다음 날 이제 경호차장한테 직접 내려가서 불편함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300m 지금 이 구역이 이제 재설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잘 살려서 여야가 뭐 정기국회 앞두고 지금 뭐 법안 처리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 법안도 많고 한데 이런 정신 잘 살려줬으면 합니다. 자,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닐 테지만 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김 의장이 던진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지율 반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정책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이 지지율이 내려왔다. 이런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말이나 행동 또 작은 그 정책의 혼선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 이 지지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뭐 조금씩 지금 이제 뭐 미미합니다만은 이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그 상승의 기류가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의장 얘기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경청의 뭐 각오도 밝히시고 또 100일 기자회견도 사실은 안 하시기로 그런 뭐 의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안 하시기로 하셨다가 주변에서 이런 걸 좀 통해서 그 국민들한테 그간의 성과도 또 얘기도 하시고 또 반성돼야 될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이래서 지금 기자회견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 기자회견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정치는 뭐 경제를 살리든 민생을 살리든 사람 목숨을 살리든 또는 조금 전에 평산마을에 저분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을 시키든 예. 정치라는 것은 뭐든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입법부의 수상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런 이제 통큰 결단을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기 좋은 모범적인 협치의 사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살리는데 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국정 운영 기조의 핵심이 뭐냐면 통합이요 협치입니다. 네. 요번에 이제 보여주셨던 국회의장단과의 저 성과도 이제 협치와 통합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큰 통합, 더 큰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야가 더 잘하기 경쟁, 더 많은 더 큰 성과 만들어내기 경쟁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께 박수 받는 정치 이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거가 사실은 그 기자회견 때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시 개편 이런 가능성들을 점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또 이제 장관직 인선도 단행할 것이다. 공석인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이죠.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선이 임박했다고 봐도 되는지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는 측근 뭐 개편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미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네. 또 우리 당의 대변인 또 인수위 대변인 여러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 또 그전에 방송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능력은 이미 입증된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 또 우리 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아마 두루두루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 개편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수석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사실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학제 개편 관련해서 혼선도 있었고 또 주 50시간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불협화음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름까지 거명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으로 당과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성함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또 한 분은 보건복지위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또 본인의 자녀가 또 장애인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장애인이나 또는 보건복지 부분에서 큰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역량도 쌓은 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 분은 교육부 차관은 또 이미 거친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역량은 가진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워낙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이나 이미 그런 낙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한 인사검증 모든 것까지 다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서 이번에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발표하지는 못하고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비어진 지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빨리 좀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상시 개편 그리고 그 두 장관 후보자들의 발표가 임박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평산마을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것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죠.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은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홍보수석 뭐 하나 바꾸고 뭐 정책기획수석 이제 보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땜빵으로 보이는 거죠. 땜빵.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여기저기 막 땜빵으로 용접을 해 놓게 되면 보기도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 해놓으면 또 누수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할 때 제대로 이제 기조에 맞춰서 하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할 텐데 그런 땜빵으로 비춰질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수위원회 2달,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그럼 토탈하면 한 170일 될 겁니다. 170일 동안 검찰총장 지금 공석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죠. 공정거래위원장 공석이죠. 교육부 장관 공석이죠. 아니 170일 동안 정부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인 정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만 갖다 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갖다 쓰다 보니까 스스로 윤석열 정부가 인재풀을 협소하게 가져가고 스스로 좁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170일 동안 저러고 있는 것은 인재난 또는 구인난,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조금 더 넓게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적 쇄신은 땜빵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네. 땜빵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그렇게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정치력도 인정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땜빵이라 그래 버리면은 그분이 아마 일할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집단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재풀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깝다고 해서 쓰지 말라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청와대는 못 들어가게 대통령실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그 인적 쇄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들과 철학과 그 국정기조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서 그렇게 협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재풀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지인 정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비어 있는 그 검찰총장하고 그 지금 공정거래 이제 이번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고 교육부 장관하고 지금 그 복지부 장관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미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통령실에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기를 좀 조정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또 경기맘, 경기 엄마라 그래놓고 알고 봤더니 이 미국맘이었던 것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KT의 이제 그 채용 청탁 문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재산 누락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에 기소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홍보수석을 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무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오히려 인사를 그냥 일방통행으로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하겠다. 이거 아니면은 홍보수석을 임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말씀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듣고 딱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수석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안 되고 당 대표는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격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민주당 최강욱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련한 발언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실까요?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그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이제 듣고 오셨습니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좀 얘기인데 서로 각자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전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당대표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죠. 아, 예.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공무원입니다. 예. 완전히 이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늘 보는 거지만 글쎄요. 어떻든 정치학 개론 책에 보면 국회의원은 표로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네. 선출된 사람이고 정부의 내각 장관은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죠. 임명된 사람.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선출된 사람이 임명된 사람보다 훨씬 더 권력의 정통성에는 가깝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더더구나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임명된 장관은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 합니다. 또 끼어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억울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도 제공을 안 하는 그런 피해자 봤습니까?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가지고 그 휴대폰을 돌려주는 이게 검찰 역사상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놓고 끊임없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최강욱 의원하고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임명된 사람이 선출된 사람들하고 할 때 적어도 저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저 충돌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원인은 왜 생겼냐면은 최강욱 의원이 지금 1심, 2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 기각이 돼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거든요. 예.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피고인이고 특히 지금 상고를 해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 법사위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적부터 사실 출발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검찰청의 검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항소심 재판에 국정감사를 가가지고 그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대법원과 하급심은 형식상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하급심 재판을 받을 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고를 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한동훈 장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뭐 그야 시쳇말로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날 죽이라고 뭐 그게 그 속에 죽일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비밀번호를 다 해제시켜 준다라는 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 누구에게나 법무부 장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 모두에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감출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저는 오히려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떳떳하다면, 정말로 피해자라면
최근에 휴대폰을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까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수사를 받는 것이 당당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 뭐 저 이해충돌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이면 지금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럼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스스로 지금 재판 중인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순리적이고 이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벗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까지 듣고 잠깐 마무리할게요. 예. 네. 한동훈 장관은요 독직폭행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닙니다. 독직폭행의 피해자인데 그걸 어떻게 국무위원 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피해자는 그러면은 저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고 국무위원도 하면 안 되고 장관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사실관계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재판 중이죠. 예. 재판 중이면 재판 중이라도 피해자인데 자신에게 유리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다른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공직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